창의적이고 호기심 많은 현대 인류의 위대한 과학적 발견. 다섯 개의 열쇠가 미래의 문을 활짝 엽니다. 첫 번째 열쇠, 0과 1, 디지털. 디지털 혁명으로 인간의 지능은 확장되고 일상의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 신소재. 인간은 더 이상 소재를 자연에서 수집만 하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신소재는 시대의 전환점이 됩니다. 세 번째 열쇠, 종자. 풍요로운 현대인의 식탁. 하지만 머지않아 식량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보관하고 개발해온 종자가 위기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열쇠, 돌연변이. 질병의 원인이자 인류 진화의 중요한 계기가 된 돌연변이. 이제 인간은 돌연변이의 비밀에 한 발 다가섭니다. 다섯 번째 열쇠, 태양. 에너지를 향한 인간의 끝없는 열망. 이제 인류는 태양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를 찾고 있습니다. 다섯 개의 열쇠로 여는 과학의 미래. 지금 시작합니다. 몇백 년 후의 미래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사는 인류 모두 세상을 떠나고 그 후손의 후손도 사라진 미래의 어느 날, 미래의 사람이 2000년대 초반을 살았던 우리의 흔적을 탐색합니다. 유독 이 시기에 인류가 남긴 흔적들이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열광했던 첨단 기술의 잔재들,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연이 아닌 인간이 만든 소재, 신소재. 그것은 현대 문명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손목에 감긴 얇은 판에 스마트폰의 화상이 나타납니다. 자유롭게 펴지고 휘어지는 스마트폰. 둘둘 말리는 휴대용 전자신문.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류가 개발한 신소재, 그래핀입니다. 흑연을 한 겹만 떼어내서 만든 신소재, 그래핀. 그래핀은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고 최고의 열 전도성을 자랑하는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상 열 전도성이 높습니다. 또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 반도체 재료로 사용되는 단결정 실리콘과 비교하면 100배 이상 전자를 빠르게 이동시킵니다. 이러한 그래핀이 널리 쓰이는 세상이 되면 휘는 디스플레이, 전자종이와 몸에 착용하는 컴퓨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소재의 등장은 한 시대의 풍경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실리콘, 플라스틱, 나일론. 이 신소재들은 지난 20세기의 문명을 뒤흔들었습니다. (1940년 5월 15일) 그날이 인류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고 있나요? 그날 미국의 여성들은 백화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나일론 스타킹이 출시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선풍적인 인기였습니다. 당시 나일론 스타킹은 기존의 실크 제품보다 2배나 비쌌지만 판매 첫날 미국 전역에서 약 400만 켤레나 팔렸습니다. 투박하고 쉽게 느슨해지는 면 스타킹에 비해 나일론 스타킹은 가볍고 윤택이 나며 탄력도 강해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죠. 나일론 스타킹은 실크 스타킹에 비해서도 얇고 투명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여성들이 다리털을 밀기 시작했을 만큼 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나일론의 주 원료는 석탄과 공기, 물입니다. 하지만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아니라 이 원료를 인공적으로 합성해 만든 최초의 합성 섬유입니다. 나일론은 의류 시장에서만 인기를 끈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낙하산과 군용차의 타이어, 밧줄과 천막 등 군수품을 만드는 데도 나일론이 널리 사용됐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낙하산을 만드는 데 이용해달라며 자신이 신던 스타킹을 국가에 헌납하기도 했다는군요. 점점 자신의 응용 영역을 확장해간 나일론. 나일론의 탄생은 인류가 사용하는 소재의 일대 혁신을 예고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엄청난 히트 상품이 된 나일론 덕에 뒤이어 폴리에스터와 아크릴 섬유가 개발됐고 이들은 3대 합성 섬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소재를 얻기 위해 자연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필요한 소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19세기 초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19세기 사람들이 사용했던 소재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동식물에서 얻은 울이나 실크, 목화, 리넨으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옷에 붙이는 단추는 동물의 뿔이나 뼈, 거북이 등껍질로 만들었습니다. 피아노 건반은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고, 책은 오래된 동물 뼈를 끓여 만든 풀로 붙이고 동물의 가죽으로 장정했습니다. 비료는 동물의 배설물이나 사체를 이용했습니다. 거의 모든 재료가 동물이나 식물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인의 삶은 어떤가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 우리는 강철 스프링 침대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느끼기 위해 PVC로 만들어진 창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의 일상용품 대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옷도
자연에서 얻은 소재가 아닌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폴리우레탄으로 푹신한 쿠션을 댄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섭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소재가 달라지면 인류 문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시간을 되돌려 더 먼 과거, 고대인들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당시 인류의 최대 숙제는 먹잇감을 구하는 사냥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더 많이 잡기 위해 인류가 사용한 소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돌입니다. 돌을 자르거나 갈아서 사용한 시기, 우리는 이때를 석기시대라고 부릅니다. 이후 인류는 마술과도 같은 금속의 사용법을 익히게 됩니다. 주석과 구리를 녹여 새로운 금속, 청동을 만들어 사용한 시기, 청동기 시대입니다. 소재가 시대를 구분하는 열쇠가 됩니다. 청동기 시대 다음에 나타난 소재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대 문명의 중심지는 땅이 비옥했던 황하강, 인더스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나일강 주변입니다. 그에 비해 큰 강이 없는 유럽은 토양이 척박해서 사람이 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세와 근대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유럽이 더 큰 번영을 이뤘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철입니다. 18세기 영국 산업혁명을 이끈 증기기관과 방적기도 결국은 철을 이용해 만든 것입니다. 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경제 발전을 가져왔고 영국은 20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의 새로운 강국으로 떠오른 미국. 눈부신 미국 경제 성장의 밑바탕이 된 것도 철강 산업이었습니다. 소재가 새로운 문명의 문을 열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소재는 우리 일상의 모습도 바꿔놓았는데요. 은이나 노쇠로 만들던 수저와 그릇은 사라지고 녹슬지 않는 새로운 철,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주방용기로 교체됐습니다. 병원에 빼곡하게 들어찬 의료기구, 이런 의료용 기구들은 절대로 녹이 슬면 안 되는 물건들입니다. 또한 병원균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높은 온도로 소독해야 하는데 스테인리스 강이야말로 안성맞춤인 소재였습니다. 그러나 자연에서 얻어 원재료 그대로 이용하는 소재는 누구나 마음껏 쓸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재료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소재는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자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누군가는 소재를 풍부하게 사용하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경제적 빈부차에 따라 소재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라지고 상류층만 고급 소재를 독점했습니다. 그런데 당구공 재료의 유한함은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원래 당구공을 만드는 데 쓰인 재료는 상아였습니다. 상아 한 개로 최대 8개의 당구공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당구가 일반인들에게 보급되면서 당구공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무분별한 코끼리 밀렵으로 상아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죠.
결국 미국의 당구공 제조업자들은 당구공의 새 재료를 찾는데 $10,000의 상금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당구공 재료를 찾기에 열중했고 인공적인 방법으로 여러 소재들을 합성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때 셀룰로이드라는 플라스틱이 만들어졌습니다. 셀룰로이드는 지금도 탁구공을 만드는 데 쓰이는 소재입니다. 하지만 셀룰로이드 플라스틱엔 천연 고분자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최초의 인공 소재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 미국의 베이클랜드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논문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었는데요. 베이클랜드는 실험실을 마련해 논문에서 본 대로 페놀에 포름알데히드를 첨가해 계속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실험실 유리 제품에 붙어 제품을 못쓰게 하는 수지 물질일 뿐이었습니다. 식물이나 나무, 동물에서 나오는 액체가 굳은 것을 천연수지라고 하는데 물에는 녹지 않고 알코올, 에테르 등에만 녹습니다. 그런데 베이클랜드가 만들어낸 수지는 어떤 용매로도 제대로 닦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베이클랜드는 이 문제를 아예 뒤집어서 생각하기 시작했죠. 수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결국 그는 수지를 알칼리성 촉매로 가열하면 처음엔 부드러워지다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해진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09년 자신의 이름을 딴 물질 베이클라이트, 최초의 인공 소재 플라스틱을 발명해냈습니다. 전 세계 제조업체는 베이클라이트에 열광했습니다.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절연 물질이 필요했는데 바로 베이클라이트가 적합한 소재였습니다. 또한 라디오용 값싼 캐비닛뿐만 아니라 단추, 전화 케이스, 카메라까지 베이클라이트로 제조했습니다. 베이클라이트가 이렇게 산업 전반에 널리 쓰이면서 베이클랜드는 큰 돈을 벌어들였죠. 합성 소재인 플라스틱은 이전의 천연 재료와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았는데요. 고무줄이나 용수철을 가만히 잡아당겼다가 놓아봅시다. 원래 모양대로 돌아가죠. 손가락으로 피부를 잡아당겼다가 놓아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탄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닐을 한번 잡아당겨 봅시다. 늘어나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한번 모양을 만들면 원래대로 되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뛰어난 가소성을 지닌 플라스틱은 모양, 색상, 무게, 강도 등을 쉽게 조절해 만들 수 있고 날씨나 화학물질에 의해 잘 손상되지도 않습니다. 인공적인 합성품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던 1920년 독일의 유기화학자 슈타우딩거는 폴리머, 즉 고분자 물질이라는 개념을 고안해냈습니다. 고분자란 수천 개의 작은 원자군이 한데 모여 하나의 커다란 거대 분자를 형성한 화합물입니다. 색종이를 잘라 고리 모양을 만들어 고리 이어 붙이기를 하듯이 작은 분자로 된 물질을 이어 붙이면 큰 분자의 물질, 고분자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분자 개념이 알려진 뒤 듀퐁사의 연구원 월리스 캐로더스는 나일론을 발명했습니다. 플라스틱을 가는 실로 길게 뽑는 것이 나일론이었습니다. 플라스틱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응용됐습니다. 옥수수에 버터를 발라 잘 구우면 팝콘이 되고
밀가루에 효모를 넣고 구우면 식빵이 되죠. 곡식을 밀폐해 가열하고 튀기면 추억의 간식 뻥튀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을 뻥튀겨 부풀리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스티로폼이 됩니다. 1990년대 말 애플사가 만든 아이맥 컴퓨터는 속이 훤히 비치는 컴퓨터였습니다. 깨지지 않으면서 유리처럼 투명한 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했죠. 1969년 인류가 최초로 달에 착륙했을 때도 플라스틱이 사용됐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발자국을 찍는 순간 쓰고 있었던 헬멧도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어졌습니다. 혹시나 손상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사용해야 했던 많은 일상용품들이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로 재탄생했습니다. 베이클라이트에 이어 나온 PVC와 PE, PP, PS, 스티로폼, 그리고 PET까지.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용품 중 돌, 나무, 유리, 철과 같은 자연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에 플라스틱이 사용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데요. 소재는 예술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죠. 나무 위주였던 가구 시장에 플라스틱 의자가 나타났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라고 해서 아름다움까지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장난감 세계에도 일대 혁신이 일어났죠. 나무 장난감을 만들던 덴마크인에 의해 플라스틱 블록이 탄생되자 많은 아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사람들은 철제 소재 물건보다 플라스틱 소재의 물건을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탄산음료가 모두 유리병에 들어있었는데요. 그러나 무겁기도 하고 병따개로 뚜껑을 따다가 병 주둥이가 깨져 다치는 사고도 많았습니다. 미국에선 유리병을 위험 물건으로 지정했을 정도였죠. 이러한 유리병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등장한 것이 플라스틱의 일종 페트병입니다. 페트병 중에서도 생수병과 콜라병은 생긴 모습이 조금 다른데요. 생수병은 좀 더 가볍고 두께도 얇고 아랫부분이 평평합니다. 하지만 콜라나 사이다병은 굴곡이 있고 대여섯 개의 볼록한 발이 달려 있습니다. 탄산음료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어서 압력이 높아 그 압력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연한 모양도 플라스틱이기에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연이 아닌 인간이 만든 합성 소재. 인류는 위대한 창조를 했지만 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인류에게 돌아올 모습입니다. 오래전 인류의 조상들은 돌, 동물의 뼈, 가죽, 조개 껍질 정도만 후대에 남겼습니다. 의식주 문제를 모두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해결했기 때문에 썩지 않는 쓰레기를 유산으로 남길 일이 없었죠. 그런데 현대 인류는 어떤가요? 누구나 한 번은 가보고 싶어하는 환상의 섬 몰디브. 최근 드러난 몰디브의 속살은 충격적입니다. 몰디브의 산호초 섬 중 한 곳, 틸라푸시 섬. 그 섬의 또 다른 이름은 쓰레기 섬입니다. 몰디브 정부는 몰디브에 몰려드는 관광객이 버리는 엄청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약 20년 전 틸라푸시 섬을 매립지로 정했습니다.
하루 330톤이 넘는 쓰레기가 유입됐는데 문제는 쓰레기 대부분이 썩지 않는 합성 소재라는 점입니다. 플라스틱을 소각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독성 가스가 섬에 가득 차 있고 일회용 플라스틱 병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썩지 않는 쓰레기 때문에 틸라푸시 섬의 면적은 하루에 1제곱미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2008년 6월 태국 파통 해변에서 죽은 고래 한 마리가 발견됐는데요. 길이 2m가량의 쇠양고래였습니다. 쇠양고래의 위장에선 비닐봉지 26개가 나왔습니다. 쓰레기에 의한 위장 압박이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고래는 소화할 수 없는 비닐 때문에 더 이상 먹이를 먹을 수 없어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해변의 바다새들도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의 90%는 플라스틱입니다. 에베레스트 산꼭대기에서 남극까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지구를 떠돌고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같은 고분자 소재는 미생물로도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분해할 정도로 진화하려면 수백만 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지구에서 현대 인류의 흔적을 모두 지우기엔 너무도 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제품을 생산하면서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생산 단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를 먼저 따졌습니다. 자연과 환경, 나아가 우리의 후손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을 소재, 인간의 편리함뿐 아니라 환경까지 지킬 수 있는 신소재는 없는 걸까요? 현재 학계에서는 썩는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식물에서 전분이나 셀룰로스 같은 고분자를 얻어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식물성 오일은 폴리우레탄을 제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전기가 잘 통하는 플라스틱, 자석이 붙는 플라스틱, 극한 온도와 압력, 강도 등에 잘 견디는 플라스틱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처음 개발될 땐 단지 천연물에 대한 대체제로서의 용도로 한정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엔 천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까지도 개발되고 있는데요. 다른 소재로는 대체할 수 없는 특정한 용도의 첨단 소재로도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인류는 지금 플라스틱 시대를 넘어 새로운 소재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스카이트리, 634m의 높이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파탑입니다. 초고층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축적된 건축 기술이 응용되기를 기다리는 분야가 있는데요. 상상이 가시나요? 바로 우주 엘리베이터입니다. 지구와 우주를 잇는 미래의 우주 엘리베이터. 일본은 오는 2050년엔 일반인들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우주여행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구상을 발표했는데요. 30명을 태운 엘리베이터가 시속 200km의 속도로
지상에서 96,000km 떨어진 우주를 향해 갑니다. 36,000km 지점엔 실험시설과 거주 공간을 만드는데 이곳에 도달하는 데에만도 일주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해줄 신소재는 바로 탄소 나노 튜브입니다. 가볍고 강한 탄소 섬유로 96,000km를 이음새 없이 연결한다는 계획. 대체 탄소 나노 튜브가 무엇일까요? 연필심의 재료는 흑연입니다. 흑연의 형제는 다이아몬드고요. 둘은 모두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같은 탄소라 해도 그 배열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데 탄소 6개로 이루어진 육각형들이 서로 연결돼 관 모양을 이룬 물질을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하는 거죠. 탄소 나노 튜브는 구리만큼 전기가 잘 통하고 열 전도율이 자연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게다가 강도는 강철보다 100배나 더 강해서 거의 완벽한 신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 2억 개를 한 다발로 묶어야 겨우 머리카락 1개 굵기가 되는데요. 두께는 가늘지만 길이는 10,000배나 더 깁니다.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탄소 나노튜브가 우주 엘리베이터의 꿈을 실현시켜줄 신소재로 일컬어지고 있는 거죠. 엘리베이터 케이블을 만들 때 강철이나 알루미늄을 쓰면 너무 무거워 무너져 버릴 텐데 탄소 나노튜브는 강도는 강하면서 무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기 때문에 케이블 소재로도 적합합니다. 앞으로 정말 로켓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누구나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현실로 다가올까요? 또 탄소 나노튜브는 원래 전기가 잘 통하지만 다발을 이룰 때는 튜브끼리 서로 작용해서 반도체로 변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최근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두께로 천을 짤 수 있으면서도 세탁해도 원래 기능이 거의 손실되지 않는 섬유가 상용화되기도 했죠. 이를 응용하면 있는 컴퓨터나 미래형 군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기를 저장하면서도 튼튼한 옷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하면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 집적도가 10,000배 이상 높은 새로운 나노 반도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류가 원자라는 작은 단위의 비밀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소재의 세계도 달라지고 인류 문명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자 그리고 나노가 어느 정도의 크기를 나타내는지 가늠해볼까요?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의 값입니다. 세상은 점점 작아집니다. (1미터는) 우리 인체 크기로 짐작할 수 있죠. 점점 더 작아져서 피부세포, 작은 혈구, 세포액을 지나 DNA가 나타납니다. 이중 나선 구조가 보이고 드디어 10의 마이너스 9승 10억 분의 1미터 나노 단위가 되자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가 보입니다. 1나노미터는 모든 생명체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DNA보다도 작은 길입니다. 나노 단위의 세상에선 놀랍게도 물질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노란색을 띠는 금은 모래 알갱이 크기에서도 여전히 노란색을 띠지만
20나노미터 정도가 되면 빨간색이 됩니다. 금이라는 물질은 분명히 동일한데 단순히 입자 크기가 작아진다고 해서 색깔과 같은 친숙한 속성마저 바뀌는 것입니다. 나노 단위에서 달라지는 것은 색깔만이 아닌데요. 화학적, 전자기적 속성조차도 달라집니다. 잘 지워지지 않는 나노페인트도 적당한 크기 이하에서는 일상적인 물질이 특별한 성질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입니다. 원자 단위의 세상. 인간이 그 세상을 보고 움직이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은 어떤 모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IBM 과학자들이 구리 표면 위에 철 원자를 하나씩 배열해서 만든 나노스타디움. 이렇듯 나노 세계를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다면 공업 생산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물품을 제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을 조각 작품을 만드는 일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충분한 크기의 큰 덩어리 물질을 먼저 준비한 뒤 잘 깎아내서 원하는 조각만 골라내어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물품 제조 방식은 상당히 원시적으로 보입니다. 원하는 부분 말고는 제조 과정의 다른 부산물은 모두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큰 덩어리를 깎는 방식이 아니라 블록 쌓기처럼 작은 단위를 조립해서 물품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면 군더더기 하나 없이 쓰레기도 남기지 않고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쌓기를 해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큰 단위 블록으로 만든 작품보다 작은 단위 블록으로 만든 작품이 훨씬 더 섬세하고 현실감이 있죠. 이처럼 조립식으로 만든 구성물은 조립 단위에 따라서 정교함의 차이가 납니다. 나노 수준 입자들의 정교함은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일상적 사물의 정교함과 그 수준을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물품 조립을 나노 수준에서 원자들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원하는 물건을 매우 정교한 정밀도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단위 물질을 조립하는 과정에는 버리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자 단위를 제어하는 인간의 능력. 프랑스의 기술 철학자 장 피에르 뒤피는 인간이 모든 과정을 원자 수준에서 이해하고 그 작동 알고리즘을 밝혀내려 함으로써 지금까지 오직 자연의 영역이었던 부분을 인간이 모방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나노 구조는 자연계에서 먼저 존재했습니다. 개코 도마뱀은 빨판이나 끈적이는 물질 없이도 경사면에서 몸체를 지탱합니다. 그 비밀은 발바닥에 숨어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발바닥의 주름 외에도 개코 도마뱀을 미끄러운 경사면 타기의 명수로 만든 1등 공신이 있습니다. 바로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엔 지름이 200에서 500나노미터에 불과한 가느다란 털 형태의 수많은 선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모 하나하나의 개별적 접착력은 약하지만 수억 개가 합쳐지면 도마뱀 무게 수십 배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 선모를 모방해 한 연구진이 비슷한 기능을 지닌 로봇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미끄러운 벽을 빠르게 올라가는 도마뱀 로봇, 일명 스티키봇은 타임지가 뽑은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연구진은 탄소 나노 입자 돌기로 덮인 인공 개코 테이프도 개발했습니다. 반도체를 집게로 옮기면 기판 표면이 긁히거나 휘기 쉽지만 인공 개코 테이프는 기판에 흠집이나 불순물을 남기지 않고 옮길 수 있습니다. 진공 환경에서 작업해야 하는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를 옮길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코 테이프를 거친 피부에 붙이는 의료용 패치나 극한 환경용 접착제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또 나노는 근육이 손상된 곳을 스스로 찾아가서 치료하는 인공 조직으로 인류의 건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노물질의 작은 크기 덕택에 장밋빛 전망을 할 수도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작은 크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나노 크기의 인공 입자가 대량으로 떠도는 환경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코 점막이나 폐의 여과 장치는 나노 입자보다 1000배나 더 큰 마이크로 입자, 머리카락 정도를 걸러내기에 적당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노물질은 우리 몸의 여과 장치를 그대로 통과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나노 장치는 워낙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물류에 부착해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의 신상 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되는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노 기술이 정보통신 기술과 통합돼 나타난 좋은 예는 바로 RFID인데요. 무선 주파수 인증 시스템. 그 크기는 밀리미터보다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나노 수준의 RFID가 제품에 부착되는 것이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만일 RFID가 부착된 제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제품을 통해 보유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주로 어디를 가는지, 얼마나 머무는지 등 사생활 정보까지도 기업이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나노 기술이 인류에게 혜택만 가져다 주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순진한 태도가 아닐까요? 기술의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 자신입니다. 기술을 이용하는 주체인 인간에 의해 기술은 이익이 되기도 하고 해악이 되기도 합니다. 인류는 지구에 존재하는 100여 가지의 원소들을 서로 섞어 새로운 성질을 발견하는 기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소재가 그랬듯 신소재는 인류의 삶의 모습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얇은 소방복이지만 뜨거운 열기가 후끈거리는 화재 현장으로 들어서면 가슴과 등 부위에 있는 64개 스프링 형태의 형상기역 합금이 늘어나 부풀어 오르는 첨단 소방복. 신소재로 만들어진 미래의 옷은 단순한 섬유의 집합이 아니라 과학 그 자체입니다. 나노를 필두로 한 신소재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연의 메커니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모방하고자 한다는 사실 자체에 첨단 기술이 나아가야 할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자연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힘은 인간을 위해 언제나 선하게 작동하지만은 않습니다. 인간에게 한없는 도움을 주는 만큼 때로는 인간이 쌓아놓은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거대한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기술도 자연처럼 인류를 돕는 한편 인류에게 또 다른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를 일입니다.